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보인문학 석강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철학으로 과학 읽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고인석입니다. 과학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과학 철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강의는 세 강의로 진행을 하겠고요. 사이비 과학을 분별하는 일부터 데이터 기반 사회의 생존법, 그리고 세 번째 강의 과학기술의 윤리,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약간의 인트로입니다. 제가 읽었던 과학 철학 교재의 첫 문장이었는데요. 앨런 찰머스라는 분이 쓴 책의 첫 문장이 지금은 과학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약간 바꿨지만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정치에 관한 생각이 다양한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과학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존중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적어도 오늘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과학적이라는 말은 칭찬이고요. 그렇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면 그건 쓸모없는 얘기군요 라는 그런 평가와 다름없이 들립니다. 왜 과학적인 것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어떤 게 과학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물음들은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답하려고 하면 간단치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현대 과학 철학을 출범시킨 물음이 바로 이 두 번째 물음, 진짜 과학과 그렇지 않은 사이비 과학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었고, 그 문제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사이비 과학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사이비란 말 아세요? 사이비는 사는 비슷하다는 뜻이고요. 그런 비슷한데 아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뻔히 아닌 것은 괜찮은데 비슷한데 아닌 게 위험하다는 그 뜻이 사이비라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훅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이제 넣고 빼고 해가면서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여기 학문의 이름 후보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문이 아니라고 혹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각자 한번 저건 빼고 싶어요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죠.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이제 하면 이제 토론이 막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노크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혹시 여러분이 망설여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이건 참고 자료니까 그냥 이렇게 휙 구경하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여성학에 관한 여성학 학과 그리고 학술지 이런 학과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아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대학에 학과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정할 만한 기준이 되겠죠. 또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싣고 싶어하는 학술지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학문 분야의 기준이 됩니다. 골상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골상학, phrenology. 골상학에 대해서는 이런 서술이 있더라고요. Phrenology is a theory. 제가 영어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폐기된 이론, 괄호 안에 now dismissed. 지금은 폐기된 이론. 그러면 한때는 과학이었던 것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니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끝에 관상학은 일반적으로 별로 학문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본 글 중에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본 관상학이라는 글이 흥미로워서 한번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관상학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제가 사항을 두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과학이 뭐죠? 라고 물으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물화생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대답입니다. 물리화학, 생물지학은, 지구과학은 다 과학이지만 그것은 이제 자연과학에 국한된 대답이고요. 과학이라는 이름에는 자연과학이라는 그런 제한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만한 사항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을 풀면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고개가 끄덕여진 설명은 분과 학문에서 과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학문은 진리 탐구를 하되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서 그 자연의 혹은 현상의 어떤 영역을 나눠서, 그래서 분과 학문의 줄임말이니까 모든 학문이 다 과학입니다. 즉 과학과 학문은 오늘 제 이야기의 범위에서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영어 낱말 사이언스도 똑같습니다. 영어권 사람에게 사이언스라는 말을 들려주면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을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적으로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말인 사이언스의 독일어는 위센샤프트라는 말인데 똑같은 정확히 1:1 대응되는 말인데 독일어권 사람에게 위센샤프트라는 말을 들려주면 독일어권 사람들은 위센샤프트라는 말에 자연과학을 먼저 떠올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약간 문화적인 학문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라는 말의 어원은 스키엔치아라는 라틴어입니다. 스키엔치아가 들어간 유명한 문장을 여러분이 아마 제가 알기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이 라틴어 문장으로는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소리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봐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부탁하기도 하는데 Scientia est potentia, Scientia est potentia,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1620년에 발표한 신기관 노브um organum이라는 읽어본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Scientia est potentia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이 원문이 Scientia est potentia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힘이다 해도 번역이 전혀 이상하지 않겠군요. 그렇죠? 과학이 힘이다. 실은 스cientia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가장 표준 번역은 knowledge,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래서 모든 지식을 총칭하는 개념이 사이언스고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과 과학은 같은 얘기로 쓰겠습니다. 과학은 자연과학만 과학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또 하나 퀴즈같이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고 싶군요. 5개 중에 하나가 있을지 2개가 있을지 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인 주장과 거리가 먼 것, 어느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가 과학은 잘 몰라도 과학적인 주장은 과학적이다 아니다는 심사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 얘기 과학적이지 않아. 난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렇게 되니까요. 다 나름 흥미롭다고 생각됩니다만 3번과 4번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신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지니고 있다. 학문적인, 학술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4번은 어떠세요? 우주에는 검출 불가능한 물질이 다량 존재한다. 뭔가 물리학자가 할 것 같은 그런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문장 아닌가요? 근데 제가 4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군요. 그 얘기가 조금 이때 진행될 것 같은데, 저 문장을 과학자가 따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검토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는 검출 불가능한, 불가능이라는 말을 엄격하게 해석해보면요, 어떤 방식으로도 검출할 수 없는, 어떤 방도를 써도 검출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다량 존재한다. 우주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문장을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철학과 학생들은 더 이상 이제 저한테 그렇게 묻지 않지만 교양 수업을 하고 나면 가끔 학기 초에는 특히 끝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그 답을 모르겠어요. 아직. 답은 왜 안 주십니까? 예, 우리가 아직 답을 잘라서 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 지금 내 의견을 딱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네 이 물음에 대한 자네 의견이 생기면 찾아와봐. 나랑 같이 그럼 토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물음도 지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토를 달고 가면요, 과학적이다라는 말과 그 주장의 내용이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적이면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 과학에서 가장 높은 학술지들이 뭐 Nature, Science, Cell 보통 그렇게 뭐 꼽는데 Nature, Science, Cell지에 실리는 논문들의 내용이 다 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실린 논문들의 실린 주장이 다음 달에 혹은 3년 뒤에 다른 실험에 의해서 또 어떤 이론적인 토론에 의해서 내 얘기가 틀렸었구나 하고 바뀌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학에서 한때 이것이 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었던 가설이 혹은 이론이 더 이상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 과학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토론 내용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죠.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뭔가를 지금 서서히 더듬어가고 있고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문제를 아주 열심히 토론했던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 과학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과학 철학의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여기가 현대적인 의미의 좁은 의미의 과학 철학이 시작한 장소입니다 라고 꼽는 곳이 딱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쫙 정확히 거의 100년 전에 비엔나입니다. 1920년대 초에 100년 전에 이 윈 대학 철학과에 교수가 한 분 부임합니다. 모리츠 슐릭이라는 교수님이고요. 예, 왼쪽 위에 있는 교수님입니다. 사진에서 어떤 인상이 느껴지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모리츠 슐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했던 어떤 공부 모임, 토론 모임,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상을 이제 윈 학단의, 여기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뭐 논리 실증주의, 나중에 논리 경험주의 이런 이름으로 보통 책들이 서술하죠. 이 사람들은 학문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지적 혈기가 왕성했고요. 논리 마인드가 투철했던 그런 주로 젊은 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약간의 느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이 분들 관심이 있어서 이분들의 그 모임 기록을 담은 마이크로필름을 제가 컨스탄츠라는 도시 그 대학에 가서, 이게 독일의 컨스탄츠라는 제가 공부했던 곳에 이제 그 아카이브가 있고 또 미국 피츠버그의 아카이브가 두 군데 이제 아카이브가 있는데 한 2, 3주 열심히 그 마이크로필름을 이렇게 들여다봤었는데요. 그 모임 분위기가 그 모임 기록에서 드러나는데 정말 불꽃 튀기는 불꽃 튀기는 왕성한 그런 토론 모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윈 학단 사람들 전부 제가 이 그림에 넣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을 넣었고, 플러스 양쪽에 색깔로 칠해진 사람들은 빈 학단 사람은 아니지만 빈 학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제가 넣어봤는데요. 모리츠 슐릭 교수 옆에 루돌프 카르나프과 오토 노이라트, 아마 이 세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 윈 학단을 쭉 이끌고 간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이라트, 한, 프랑크, 이 세 사람이 실은 슐릭 교수가 윈에 오기 전부터 이 비슷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돌프 할러라는 오스트리아 철학자가 이 사람들의 모임을, 이 노이라트, 한, 프랑크의 모임을 비엔나 서클 1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비엔나 서클, 윈 학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이런 제안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말하자면 이 젊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있는 모임에 이제 슐릭이 오면서 그 모임이 커지고 체계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임에는요,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슐릭이 철학자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겠거니 하실 만도 하지만 슐릭이 물리학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 한이 왼쪽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한은 수학자 출신이었거든요. 수학하는 사람, 경제학, 사회학, 법철학하는 사람, 법철학하는 분은 여기 제가 사진을 넣지 않았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재미난 모임이었는데, 그리고 이 모임에 영향을 미친 인물을 제가,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루트비히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였고요.
이때 모리추실릭보다 젊었는데 몇 살? 꽤 나이가 차이 나게 젊었었는데 1921년에 슐릭이 이 빈에 부임하기 1년 전에 트락타투스라는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그게 아주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이 모임 사람들도 이 책에 매료되었고 이 책이 이 모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이 이 모임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 중요한 인물,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에른스트 마흐는 앞에 말한 그 초기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마흐는 물리학자이고 이제 물리학 과학사가이고 과학 철학자인데요. 예,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군요. 하여간 이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죄다 남자들만 있어서 섭섭한가요? 뭐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모임에 여성 참여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실은 가운데 있는 마리 라이데마이스터는 이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노이라트랑 결혼하면서 그 옆에 라이데마이스터 교수의 동생이고요. 그 올가 하는 한스 한의 동생인데, 올가 하는요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했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가 하는 당시에 시력을 잃은, 대학 20대 초기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한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수학과 철학에 걸친 분야의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임에 애정이 많아서 시간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서 토론되던 중요한 주제가 진짜 과학을 우리가 가짜로부터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어떤 학문의 정화, 학문이 뭔가 지금 지저분해지고 있는, 뭔가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인 의무감 같은 게 이 분들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제대로 세우는 것,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분들이 제시한 기준은 우리말로 검증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정리됩니다. 이름만 알면 그건 이제 낮은 수준의 그 공부죠. 검증 가능성이라는 말을 좀 풀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는 꼭 필요하진 않겠지만 이런 때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verifiability라고 합니다. verifiability 라고 하는데요. 그게 도움이 돼서 끌어왔습니다. verifiability를 말로 풀어보면 verity라는 명사가 있고요. verity라는 명사는 라틴어 veritas의 영어형입니다. veritas는 굉장히 여러 대학의 그 모토이죠. 뭐 그렇죠. 생각나시는 대학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veritas의 영어형 verity, T자를 F자로 바꾸면 동사가 됩니다. verify는 저보고 번역하라면 참임을 밝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참임을 밝히다. 그리고 그것의 형용사형이 verifiable, 참임을 밝힐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검증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주장이 참임을 밝히는 것이, 그 내용이 참임을 밝히는 것이 가능하면 과학적인 주장,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님,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한번 심사해 보세요. 2021년 10월 6일 종로구의 최고 기온은 섭씨 22.5도다. 아마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문장은 참임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참임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고 보니까 참이 아니라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지만요, 참임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금은 염산에 녹는다는 어떤가요? 금이 염산에 녹든가 안 녹든가, 칼칼라마, 아라철리, 뭐 아라소니 이렇게 또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금이 염산에 녹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를 합치면 180도다? 해본 적 있어. 참! 아까 나왔던 문제예요. 신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죠? 신을 모셔다가 그분을 뭔가 탐구를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 빈 학단 사람들은요,
신학을 그래서 학문의 영역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하시는 분들은 섭섭하죠. 그러나 이분들의 이분들의 기준에 의하자면 시공간은 10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아마 어떤 물리학의 어떤 영역에서 10개 차원입니다. 아닙니다. 시공간의 차원은 26개입니다. 이런 토론이 벌어지던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간단치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기준이 제시되었군요. 이 기준이 이 학단 사람들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타겟을 향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유럽을 풍미하던 철학자가 하이데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일종의 빠져들었는데 나를 철학으로 끌어당긴 사람이 하이데거였거든요. 제가 하이데거 강독을 하다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제 하이데거는 정말 재미나고 저는 하이데거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치 부역의 역사와 무관하게 철학자로서 저는 대단히 재미나고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하이데거를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강연 중에 하이데거는 이 강연 아니고도 좋은 글 많이 썼지만 Was ist Metaphysik?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강연 그리고 그걸 책으로 만든 글이 있었는데요. 아까 보셨던 사람이죠. 카나비, 이 모임의 초창기 멤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임에서 가장 맹렬한, 저는 카나비를 보면 아주 맹렬한 그런 용사의 어떤 이미지를 느낍니다. 정말 맹렬한, 용서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카나비, 그리고 엄청 논리적인, 면도날 같은 사람인데요. Überwindung der Metaphysik durch die logische Analyse der Sprache라는 말은 아래 쓴 것처럼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한 형이상학 극복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면서요. 아주 중요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져다가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학문적인 내용이 없는 얘기를 지금 이 위대한 하이데거 선생이 늘어놓고 있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는 그런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이 영어로도 발표가 다시 되었었는데요. 영어본이 됐을 때는요, 이 극복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elimination, 제거라는 말로. 형이상학은 지워야 돼. 학문의 세계에서 지웁시다. 굉장히 좀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사이비과학 가려내기, 사이비과학을 과학에서 이렇게 덜어내서 학문을 뭔가 좀 더 정화된, 더 나은 영역으로 만들기라는 운동이 굉장히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칼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들었습니다. 제 편마저 베어버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알미늄은 염산을 녹지만 은은 염산을 녹지 않는다.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아까 염산은 어디에 녹는다, 넣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한 단계 더 물어볼게요. 몇 번 넣어보면 이게 참임을 밝힐 수 있습니까? 몇 번? 한 번? 한 번 넣어서 녹았다고 해도, 만일 녹았다고 해도 다른 온도나 다른 기압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안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알미늄은 염산에 녹는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성립한다면 그 문장은 참이라고 할 수 없죠.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알미늄은 염산에 녹는다, 마침표. 아무 수식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밝히려면 몇 번의 경험이 필요한가요? 짐작이 되시죠? 원칙적으로 무한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한히 다양한 상황에서 무한 번의 테스트를 해야만 우리는 이 문장의 참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무한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미 18세기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예. 위대한 사람 많지만 데이비드 휴먼은 아마 존경하는 철학자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철학자, 영국의 경험론자 철학자가 귀납의 문제라는 것으로 못 박아놓은, 그리고 아무도 그 빼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귀납은 우리가 경험을 모아서 어떤 일반성에 도달하려고 할 때 빼박참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문제였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참임을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참임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엄격하게 말하자면 안 돼요. 참임을 밝히는 것은 적어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가능해야 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죠. 포퍼 선생 알고 계시나요? 칼 포퍼는 위대한 철학자고 특히 과학 철학에 많은 공헌을 한 이분도 빈 출신입니다. 나중에 이제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영국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지만 이제 빈 출신이었고요. 빈 학당과 흥미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빈 학당 내부에는 들어온 일이 없는, 결국 빈 학당과 어떤 이렇게 일종의 대결 구도를 가져갔던 분인데요. 학문적으로는요. 포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포퍼도 같은 문제를 이제 고민하면서 빈 학단이 그럴듯한 대답을 내놨지만 결국 실패할 거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기 몸을 자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른다는 게 뭡니까? 신학이나 형이상은 쫓아내고 자연과학 같이 아주 명실상부한 과학이라고 인정하는 것만 싹 남겨서 정화하려고 했는데 과학의 명제들이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포퍼는 반전 아이디어를 읽혀냅니다. 검증 가능성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과학의 모습입니다. 참임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단 한 번의 확실한 증거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단가요? 예. 카나임 얘기는 제가 앞에서 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포퍼는 반증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포퍼는 과학자는 반증을 약간 역설적으로 들고요. 반증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마인드는 과학자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는요, 반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반증이 뭡니까?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검증과 정확히 반대말이죠. 검증은 참임을 밝히는 것, 반증은 거짓임을 밝히는 것. 포퍼는 심지어 자기 이론을 만들 때에도 반증 가능성이 높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이게 약간 이상하게 들지만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아주 그렇답니다. 예컨대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422일이다 라는 주장과 지구의 공전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60여일이다 라는 주장을 생각해 보세요. 360여일을 좀 넘습니다. 두 주장은 어느 주장이 더 과학적인 거예요? 왜? 첫 번째 주장은 예를 들어서 잘 재보니까 365.2422가 아니라 365.78771입니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요. 365.2422일은 그러면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증되겠죠. 반면에 360여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말이 맞잖아. 많이 재봤는데 364.897일이라도 내 말이 맞잖아. 훨씬 더 안전하죠. 포퍼는 과학자가 추구할 태도는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과학의 주장을 반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식으로 하면서도 그것이 반증되지 않을 때 그 이론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 아니냐, 그렇듯하죠. 저는 포퍼는 가장 많은 과학자, 제가 만나본 과학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많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과학 철학자입니다. 포퍼는 젊었을 때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프로이트 심리학과 아들러 심리학 사이에서 어떤 대비를 청소년기에 포퍼가 봤다고 해요. 그걸 이제 이런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막시스트가 신문을 들여다보면 페이지마다 자신들의 역사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눈에 띈다. 물론 계속 프로이트 정신분석 전문가는 자신들의 이론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계속 입증되고 있다고 계속 맞지 강조한다. 나는 아들러에 관한, 아들러는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생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심리학자인데요. 프로이트의 말하자면 제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프로이트 계열에서 나왔지만 이제 프로이트랑 결별하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아들러 심리학 줄기를 형성한 그런 아주 중요한 심리학자입니다. 하여튼 다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아들러 심리학 포퍼가 아들러하고 청소년기에 같이 일을 했었어요. 난 아들러 심리학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의 사례를 아들러한테 보고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포퍼가 1919년의 일이었대요. 그러자 아들러 선생이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열등감에 관한 자신의 이론으로 아들러 심리학은 열등감이라는 화두로 현상을 설명하거든요. 모든 것을 열등감이라는 화두로 설명하는데 그 아이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열등감에 관한 자기 이론으로 그 사례를 거침없이 설명했다. 젊은 포퍼가 보기에는 설명 잘하는 게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과학의 징표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기 이론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잘 맞는 사례들을 끌어모으는 것, 이건 못난 과학. 과학에서 멀어지는 일. 오히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자기를 몰아넣는 과학이 진짜 과학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빈 학단의 기준을 들었고 그리고 포퍼의 기준을 들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이지만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심사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을 밝힐 것인가 거짓을 밝힐 것인가 마치 정반대 같지만요. 실은 포퍼의 이 반증 가능성도 제가 한 번만 제대로 아니라는 걸 밝히면 거짓이 된다고 했는데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그건 남겨두고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 철학자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쓴다면 패러다임이란 말은 토마스 쿤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토마스 쿤 덕분에 유명해진 말이죠. 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런 말은 쿤이 1962년에 발표했던 이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들게 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쿤이 이 물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제가 뽑아낼 수 있는 쿤의 대답을 한번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학적인 것은 무엇이냐? 좀 싱겁고 그래서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저는 참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것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과학이다. 쳇바퀴 도는 것 같죠?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이 대답이 꽤 알맹이가 있는 경청할 만한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과학 철학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면 시간에 이제 그 과학혁명의 구조책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 혹은 배워야 될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거기 물론 방금 얘기한 패러다임 개념도 우리가 경청할 만하고 또 과학혁명이라는 개념도 경청할 만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배울 게 있지만 토마스 쿤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소중한 어떤 메시지는 과학은 누가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볼게요. 과학은 누가 하지요? 과학의 주체는 누구지요? 과학은 어떤 활동인데 그 과학이라는 활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토마스 쿤의 대답인데요. 그 대답은 scientific community, 전문가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뉴턴도 아니고 이름 없는 무명 과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도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고
그것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대답은 여러모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다시 대답을 보완할게요. 과학적인 것은 어떤 특정한 과학자가 인정하는 혹은 저명 과학자가 인정하는 관점이 아니라 전 분야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결론이 바로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현대사회가, 과학을 존중하는 현대사회가 실천적으로 생각할 만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 생기면 전문가 공동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깔끔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 기다려야죠. 과학적인 대답을 듣고 싶으면 전문가 공동체, 특정 과학자가 아니라 전문가 공동체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 공동체를 토마스 쿤이 이 책을 썼던 이게 이제 1962년이라고 했고 제가 띄워 보여드렸던 그 책은 1970년 판입니다. 1970년에 토마스 쿤이 이제 증보판을 내는데 그 책, 그 개정판에 실린 마지막 챕터가 중요하거든요. 뭐 그건 곁들이 얘기고요. 하여간 그 책을 쓰던 당시, 즉 1950년대 즈음에는 과 지금 사이에 상당한 그 사회적인 그리고 과학자 공동체의 속성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토마스 쿤은 이런 예측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말하자면 가짜 학술대회나 엉터리 학술지가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해서 각 대학마다 얼만큼 이런 엉터리 학술대회에 참여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연구비를 썼는지 이제 막 색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잠시 일었었는데요. 이것은 적어도, 근데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약탈적 학술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1300개가 넘어요. 그 명칭으로 보면 도무지 유수의 학술지와 구분이 안 되는, 어느 게 진짜인지 이름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한 20개 정도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1300개 중에 한 절반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서너 개는 적어도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건 멀쩡한 학술지 아니야? 괜찮은데? 라고 생각되는, 실제로 뒤져보니까 토론이 있더라고요. 토론이. 이게 진짜 약탈적 학술지 맞느냐? 일종의 낙인 찍기인데, 고민은 혹시 어떤 학술지는 굉장히 훌륭한 학술지이다가 정말 엉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버벅버벅하고 참 고생하고 질이 낮다가 정말 좋은 학술지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를, 그 과학자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지금 학술대회와 학술지인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이 있고 아마 이 얘기를 오늘 3강쯤에서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